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이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저는 정말 겉으로 봐서는 알아차릴 수가 없는 인간에게 속아서 결혼할 뻔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인간을 여러분 앞에 데려다 놓고 사기꾼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라고 하면 쉽게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만큼 겉으로나 조건으로나 의심이 가지 않던 놈이었거든요. 그런 놈을 제가 어떻게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나쁜 놈인 걸 알아냈는지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빠는 청렴한 목회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저 역시 그런 아빠를 존경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빠를 목사로서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의미였지 한 가정으로서 존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순 없는 건지 밖에서는 늘 칭송받는 아빠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목회 일을 하던 아빠는 종교인으로서 살다 보니 벌이가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큰돈이 생긴다고 해도 그건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몫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항상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나 사치스러운 건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목회에 힘쓰시고 엄마는 목사 사모님으로서 아빠와 교회 일을 돕느라 생산활동을 할 수 없었고 그렇다 보니 우리 집 형편은 늘 모자라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이 다 다니는 학원은 고사하고 학교에서 돈이 드는 방과 후 학습, 수학여행 같은 행사에 대해 부모님께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생일 선물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보통 아이들이 흔히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들을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야 했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서 근검절약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빠에게 가진 불만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와 목회 일로 여러 사람들을 도우며 늘 헌신적으로 살아오셨던 아빠는 늘 바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빠는 정작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쓸 시간은 모자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바쁜 아빠를 이해해야 했기에 아빠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아빠 같은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일보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목회 일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지 정작 제가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사람은 아빠와 같이 목회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예비 남편은 유명한 신학대학을 나와 미국에서 유학까지 마치고 한국에서 목회 일과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종교인이 유학을 다녀오고 학력이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해외 생활을 해본 것이 플러스가 되면 됐지 흠이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유학 생활을 하며 배운 영어와 넓은 세계관 덕분에 제 예비 남편은 이미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선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왔고 어린 나이임에도 이미 목회자로서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자리매김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넓은 시각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전하겠다며 사업을 했고요. 하는 일도 많고 사람들에게 헌신적인 만큼 가정에는 불성실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저로서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피하고 싶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보고 자란 게 있어서인지 그 사람과 결혼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 예비 남편은 아빠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빠는 일과 가정을 둘 다 지키지 못했지만 제 예비 남편은 목회 일과 사업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 가족과 주변 사람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연애 때부터 결혼을 약속한 이후에도 저에게 변함없이 잘하는 사람이었죠. 준이 너는 바쁘지 않아?
나도 아빠가 목회 일을 하셔서 알지만 교회 돌보고 교인들 챙기고 하다 보면 늘 시간이 없잖아. 근데 넌 어떻게 매번 나를 만나러 와주고 하는지 진짜 신기해. 아무리 바빠도 진아 널 볼 시간은 있어야지. 나는 늘 마음속으로 너 생각하고 있는걸? 너도 그렇지 않아? 물론 나도 그렇지만 나랑 준이 너는 다르잖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신경 쓰고 챙겨주나 싶어서. 너는 가족들한테도 살갑게 잘하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까지 챙기잖아. 그게 정말 고맙고 신기해. 우리 아빠는 그러지 못하셨거든. 늘 교회가 우선이었고 교인들을 챙기느라 우리 가족은 뒷전이었어. 나 어릴 적에 우리 식구들만 따로 여행 가본 적도 한 번 없었다니까? 물론 여행을 안 다닌 건 아니지만 그건 전부 교회 수련회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였거든. 아빠는 그런 일들로 바빠서 우리 가족들만 챙겨준 적이 없었어.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싫어서 절대로 목회하는 사람이랑은 결혼 안 할 거라고 다짐했었는데 결국 널 만나게 됐네. 물론 너는 우리 아빠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진아, 네가 많이 섭섭했겠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도 고충이 있으셨을 거야. 나도 목회하다 보니 누구보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나도 그걸 잘 알아서 더 노력하려고 하는 거야. 목회 일에 힘쓰고 교인들을 챙기는 것처럼 내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도 챙기려고 하는 거지. 아버님도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으셨던 거지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실 거야.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니까 가까운 가족보다는 남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셨겠지. 내 가족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은 늘 있으니까. 밖에 나가보면 가족 하나 없고 혼자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그런 분들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고락을 나눌 사람도 없으니까. 아마 아버님은 그분들이 마음 쓰이셨던 게 아닐까? 넌 어쩜 마음이 그렇게 넓어? 난 아직도 아빠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너 얘기 들으니까 내가 너무 철이 없었나 싶네. 아니야. 네 입장에선 충분히 서운할 수 있지. 그래서 목회자는 절대 싫었는데 나랑은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던 거야? 그런 셈이지. 준이 너를 보면서 가정적인 목회자도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한결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남자가 아니면 내가 누구랑 결혼하겠어? 남편은 그런 제 생각마저 바꿀 정도로 저한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모닝콜로 저를 깨워주고 잠들기 전까지 통화를 하고 제가 지나가듯 했던 말까지 다 기억하며 제가 필요하고 바라는 건 뭐든지 해주려 하는 사람이었죠. 어머, 이게 뭐야?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내가 이거 갖고 싶었던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왜 몰라. 다 알지. 난 지난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걸? 설마 내가 이거 갖고 싶다고 너한테 말했었나? 말한 기억이 없는데? 말한 적 없지만 그래도 예비 남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지. 그거 가지고 싶어서 계속 들여다봤었잖아. 그래서 알았지. 세상에, 그걸 보고 알아차렸다고? 어쩜 준이는 진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네. 가끔은 나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 그렇게 저를 아끼고 챙겨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떨어져 있는 와중에도 그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정도였어요. 항상 가족이 제일 뒤였던 아빠 때문에 가정적이고 세심한 남자를 바라던 저에게는 더없이 완벽한 남편감이었죠. 거기다 남편은 보통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종교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만 해도 목회 활동만 하시느라 경제적인 관념이나 세속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회사를 운영해서 그런지 그런 쪽에도 밝았죠. 사실 예비 시아버지도 목사님이라 큰 개인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은퇴하시면 예비 남편이 그 자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은 그 전에 최대한 현실감을 쌓겠다며 회사 운영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예비 남편의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내실이 탄탄한 회사였죠. 하나만 하기도 힘든 세상에 여러모로 다재다능한 예비 남편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그 사람에게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여러모로 완벽하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흐트러짐 없이 단단한 남편은 깐깐했던 저와 저희 아빠의 기준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계획하며 차질 없이 준비해 가고 있는데 문득 남편의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제가 바라는 일이라면 그게 뭐든지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유독 해외여행을 꺼리더라고요. 우리 신혼여행으로 이번에 하와이나 당신 유학했던 곳으로 갈까? 미국? 글쎄, 미국은 너무 멀지 않나? 멀긴 해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보겠어. 나 예전부터 미국 한번 다녀오고 싶었단 말이야. 네가 나 가이드도 해주고 좋잖아. 어? 아니, 난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진아, 네가 안 겪어봐서 그렇지 미국 생각보다 볼 거 없어. 땅덩어리가 넓어서 여기저기 다니기도 어렵고 도시는 복잡하고 시골은 심심하고 그렇거든. 그리고 미국 물가가 워낙 비싸서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결혼 자금도 생각하려면 신혼여행에 너무 큰 돈 쓰기는 좀 그렇지 않아? 그런가? 하긴 뭐 미국을 갑자기 결정할 만한 일은 아니긴 하다. 난 그냥 준이 네가 미국에 대해 잘 알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봤거든. 그리고 사실 나 미국 유학 시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혹시라도 그때 기억이 떠오를까봐 좀 그렇네. 뭐? 왜? 미국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 그냥 유학생들이 겪는 흔한 고충들 있잖아. 동양인이라고 차별을 받기도 하고 괴롭힘 당하기도 하고.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좀 다르겠지만 내가 유학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아직은 인종차별이 많이 흔했거든. 그때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시비 걸리는 일들이 워낙 많았어.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얘기를 안 해서 난 몰랐어. 미안해.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난 괜히 눈치 없이 미국 얘기나 꺼냈네.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진아 네가 어떻게 알겠어. 진아 네 잘못은 아니지.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리 말했으면 나도 조심하고 신경 썼을 텐데. 아니,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다 지나간 일이라 나도 별 생각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여행을 가려고 생각하니 그때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몰라도 아직은 여행 갈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알았어. 미안해 준아. 내가 좀 더 세심해야 했는데. 난 괜찮으니까 네가 괜찮아질 때까지 미국 여행은 가지 말자. 이해해줘서 고마워. 괜히 진아 너한테 미안하네. 남편이 미국 유학을 했었기에 저는 나중에 같이 미국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미국 문화에 동경이 있었고 예비 남편은 그 시절 추억이 있을 테니 같이 가서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맞아 같이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오면 어떨까 했는데 예비 남편이 유학 시절 기억이 마냥 좋진 않다며 미국 여행을 내키지 않아 하더라고요. 남편의 유학 시절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적이 없다 보니 전 그 사람에게 그런 고충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남편은 해외여행에 대해서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신혼여행지 정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준이 너 선교활동 하느라 동남아도 자주 갔었지? 거긴 어때?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세부도 좋고 파타야도 좋다고 그러던데. 아, 요즘엔 나트랑도 인기가 많지? 동남아는 가깝고 물가도 싸고 괜찮지 않아? 글쎄. 나야 동남아를 자주 다녔어도 선교하러 갔던 거라 관광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근데 동남아는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우범 지역도 많잖아. 여러모로 걱정스럽지 않나? 그런가? 그럼 너 또 선교활동한 곳이 어디였지? 어쨌든 네가 간 곳이 여행하는 것도 좋고 너 선교활동할 때 있었던 곳도 들리면 좋지 않을까? 에이, 별로. 그래도 우리 신혼여행인데 갔다가 또 선교활동 할 일 있어. 신혼여행지를 고르던 제가 이것저것 생각해서 가깝고 저렴한 동남아로 갈까 했더니 위험해서 별로인 것 같다고 또 선교활동할 필요 있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고 하는 예비 남편 때문에 저는 골치가 아팠어요. 결국 여행 일수를 줄여서 우리 두 사람 다 낯선 유럽으로 가기로 했죠. 그래도 신혼여행을 빼면 이렇다 할 문제거리가 없었습니다. 남들에 비하면 편하고 수월하게 결혼식 준비를 마치게 됐죠. 그렇게 드디어 제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떨렸던 날이었어요. 물론 첫 떨림은 곧 시작될 결혼식 때문이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샵에 갔다, 식장에서 사진을 찍다, 또 밀려오는 친구들과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본식을 올리기 직전까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온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는데 누가 왔었는지 누구랑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제 동생이 아직 결혼식장에 도착 못한 것도 순간 잊고 있었어요. 헐레벌떡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방과 캐리어를 들고 뛰어오는 동생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됐죠. 미나야, 너 지금 온 거야? 오늘 아침에 도착한다며. 비행기가 연착되면서 3시간이나 늦게 도착한 거 있지? 나 비행기 안에서 마음을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 언니 결혼식에 늦는 거 생각하니까 머리도 새하얘지고 언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싶어서 미안해 죽겠고.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아슬아슬하게 시간 딱 맞춰서 왔네. 늦으면 늦는 거고 못 오면 못 오는 거지. 뭐 이렇게까지 왔어.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너 옷은 언제 갈아입은 거야? 화장은? 화장할 건 있어? 공항 내리자마자 갈아입었고 화장품도 다 챙겨왔어. 그것보다 언니 진짜 결혼 축하해.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언니가 워낙 좋은 여자기도 하고 형부도 좋은 사람이라고 아빠부터 엄마까지 칭찬이 마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잘 살겠지만 그래도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아. 뭐든 내 도움 필요하면 말하고. 또 형부가 언니 속 썩이는 일 있으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말해. 아빠 엄마야 걱정할까봐 말 못하겠지만 나한텐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잖아. 내가 비밀은 잘 지킬 테니까 꼭 혼자 앓지 말고 말해. 알겠지? 그리고 미안해. 내가 바쁘다고 언니 신경도 잘 못 써주고 같이 시간도 많이 못 보내고. 내가 유학만 안 갔어도 언니랑 같이 시간 보내고 형부랑도 먼저 인사했을 텐데. 학교 일정만 괜찮았으면 미리 와서 언니 결혼식 올리기 전에 같이 있고 싶었는데 그것도 일정이 잘 안 따라줘서 못했네. 대신에 나 졸업하면 그땐 내가 언니랑 형부 비행기표부터 호텔, 경비 다 책임지고 가이드까지 해줄게. 으유, 말은. 됐어. 언니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언니 대신 네가 아빠 엄마나 좀 더 챙겨. 결혼하는 내가 할 말은 아니다만 넌 아빠 엄마 곁에 좀 오래 남아서 덜 섭섭하게 해드리고. 그나저나 너 아빠 엄마한테는 왔다고 말했니? 네 형부 될 사람한테 인사도 했고? 아니, 이제 내려가서 해야지. 혹시나 도착하고 바로 식 진행할까봐 언니한테 먼저 온 거야. 그럼 언니 오늘 떨지 말고 잘해. 결혼 진짜 축하하고. 그날 내내 뭔가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게 동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동생을 만나고 나니 그제야 정신없던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았고 흥분되어 있던 마음도 가라앉은 듯 했어요. 이제 저만 결혼식장으로 내려가서 실수를 안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곧 시작될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전 내려간다던 동생이 다시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떤 중요한 걸 빼먹었는지 뛰면서 말입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제 남편에 관해서 묻더라고요. 또 왜? 뭐 놓고 왔어? 언니, 저 사람이 형부라고? 언니랑 결혼할 남편이라고?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당연한 걸 왜 물어? 근데 너 형부 처음 봐? 그렇지. 준이가 사진을 찍는 걸 싫어해서 못 봤겠구나. 근데 왜? 너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이지 왜 올라와서 물어? 언니, 이 결혼 당장 멈춰야 해.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 미나야, 네 형부 될 사람한테 저 사람이라니. 그리고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 다짜고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건 뭐야? 너 준이를 아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저 사람 더러운 짓 정말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언니가 남편으로서, 우리 부모님 사위로서, 우리 집안의 한 구성원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 미국에서 저 사람 이야기 들었어. 내가 사진으로도 봤다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그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걸 직접 들었다고. 내 친구가 피해자의 친구라서 확실해. 더러운 짓?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사람이 뭘 했는데? 유학 온 여자들 상대로 몹쓸 짓 하던 사람이야. 외국 생활하는데 도움 주겠다면서 접근하거나 교회에서 알게 된 여자들 여러 명 사귀다가 한인 커뮤니티 뒤집어 놨던 사람이라니까? 뭐? 아니, 네가 뭘 잘못 알았겠지. 다른 건 몰라도 준이가 그런 문제로는 절대 엮일 사람이 아니야. 내가 선택하고 아빠가 허락한 거 보면 모르겠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되려고 한 사람이야. 집안도 우리처럼 목사 집안이고. 그런데 무슨 여자 문제야. 네가 잘못하는 걸 거야. 누굴 착각하는 거라고. 너 네 형부 될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 그 사람이 해외 선교를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알아? 그리고 그것뿐이겠어? 한국 돌아와서는 또 얼마나 말씀처럼 사는지 아냐고. 너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는 거야. 그래, 맞아. 해외. 그 사람 동남아에서도 문제 있었다고 들었어. 그런데 거기선 한국 사람이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그랬다는 말 들었다고. 언니, 나 진짜 확실해. 진짜라니까? 언니도 이상하다고 안 느껴? 얼굴은 착각할 수 있다고 해도 이름이 같고 미국에서 유학했으며 유학한 곳 이외 다른 곳에서 지냈다는 것까지 내가 아는 그 사람과 똑같은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 내가 아는 사람도 이준이었어. 미국의 신학대학 유학하러 왔다고 했고 그 집이 큰 교회를 한다고 했나? 큰 교회 장로였다고 했나? 하여튼 그랬다고. 그리고 미국에서 생긴 문제 돈으로 다 해결한 다음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해외로 가서 선교활동했다고 들었다고. 거기서도 현지 여자들과 문제가 있었다고 했고. 그런데 언니랑 결혼한다는 사람도 똑같은 행적 아니야? 신학대학에, 유학에, 목사 집안에, 해외 선교까지. 내가 말한 사람과 행적이 똑같지 않냐고. 이럴 수가 있다고 생각해? 미나, 그건 보통 목사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그러니까 네가 뭘 착각하고. 언니도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그럼 잠깐만 기다려. 내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그 사람 사진 있냐고 물어볼 테니까. 갑자기 그것도 결혼식인 당일 식장에 들어가는 걸 얼마 남기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동생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동생이 착각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사진을 구해보겠다고 말할 때까지도 동생이 다른 사람과 남편을 착각한다고, 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완벽한 내 이상형인 남편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생이 말한 인간 쓰레기와 내 남편은 절대 같은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냥 동생이 빨리 사진을 받고 착각한 거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정말 만에 하나 남편이 그 인간 쓰레기가 맞다면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니라는 걸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동생은 눈치를 보다 말을 걸어왔죠. 언니, 이 사람 목 뒤에 큰 점 있지? 어? 점? 점이 있긴 한데 목 뒤에 점이야 누군들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크고 작다는 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왜? 그 사람도 목 뒤에 점이 있어? 언니, 너무 놀라지 말고 이거 봐봐. 헉! 이 사진을 미국에 있는 네 친구가 보냈다고? 그러니까 준이가, 아니, 이 사진 속 남자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닌 사람이라고? 목 뒤에 점까지 확실한 거지? 언니 이제 내 말 믿을 수 있는 거지? 얼굴도 목 뒤에 점도 맞긴 맞는데, 아니 그런데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거 무슨 오해가 있거나 누명을 쓴 것 같은데. 미나야, 네가 말한 거 진짜야? 아니 왜 사람들 중에 억울하게 누명 쓰는 경우도 있잖아. 집안에 돈 있고 또 사람이 착하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고 그러기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언니, 이 정도면 언니도 현실을 부정만 할 게 아니잖아. 확실하다니까? 피해자들도 있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인간한테 당한 피해자들도 연락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들을 수도 있다고. 언니, 이 사람 만난 거 언니 잘못 아니야. 이 사람이 작정하고 속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도 아빠도 엄마도 속았던 거지. 지금 중요한 건 이 결혼 지금 당장 중단하는 거야. 내가 내려가서 아빠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언니는 결혼식 관계자 찾아서 식을 못하게 됐다고 해. 동생은 이 결혼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설명하는데 정작 결혼식의 당사자인 저는 정신을 놓고 멍하니 있었어요. 동생이 하는 말은 물속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먹먹하게 들려왔고 동생이 알려준 충격적인 진실도 둥둥 떠다니는 거짓말 같아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결혼식 부담감으로 꾸는 악몽인가 싶을 정도로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모두 거짓이고 거기다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에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이 나가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때 넋이 나가 있던 저를 한 번에 끼우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결혼식장 직원분께서 준비할 시간이라며 제 방에 들어와 말한 거죠.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악몽을 꾸는 게 아니라는 걸, 방금 전까지 결혼식에 들떠 있었던 신부였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먹먹하던 귀가 뚫리며 저를 걱정하는 동생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어요. 그리고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던 제 시야도 깨끗해졌죠. 시야가 깨끗해지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건 제가 입고 있던 드레스였습니다. 남편이 10년 뒤, 20년 뒤, 또 평생 리마인드 결혼식을 하자며 직접 고르고 사준 순백색의 드레스가 말이죠. 그런데 그땐 그 순백의 드레스가 온갖 더러운 게 묻은 걸레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눈에 환각이 보이는 것처럼 순백색의 드레스가 잔뜩 때 묻은 드레스로 보였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제가 입고 있던 드레스를 벗다 못해 찢어버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드레스를 찢고 벗어버린 저는 신부 대기실을 뛰쳐나왔어요. 그땐 저도 제정신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던 사람과 정반대인 남편의 과거로 인해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됐고 그 결혼을 선택한 모든 게 끔찍하고 더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뛰쳐나왔던 저는 출구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계속 뛰어다녔어요. 그때 따라 나온 동생이 절 붙잡고 안아주며 진정시켜줬죠. 동생 품에서 안기고 나서야 저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언니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아직 결혼식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부부가 된 것도 아니잖아. 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저 인간이 몹쓸 짓 하고 다니다 자기 과거 숨기고 언니 앞에 나타난 거야. 거기다 저 집 부모들도 자기 자식 감싸겠다고 언니를 속였는데 언니가 어떤 수를 알 수 있었겠어. 자책하지 마. 언니 탓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언니 잘못이라고 생각할 사람 없어. 그냥 저 인간이 인간 말종의 쓰레기인 거야. 언니는 저기 대기실에 내가 올 때까지 문 닫고 있어. 내가 아빠 엄마한테 말하고 올 테니까. 그리고 집으로 가자. 가서 좀 쉬자. 알았어. 근데 아빠 엄마 충격받으시면 어쩌지? 벌써 결혼식장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왔는데 나 때문에 내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언니 탓 아니라니까. 내가 놀라지 않게 말할 테니까 언니는 언니 마음부터 추슬러. 그럼 나 갔다 올게. 미나야, 잠깐만. 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증명할 수 있어? 방금 나한테 보여줬던 사진처럼 저 사람이 한 짓에 대해서 더 증명할 수 있겠냐고. 증명? 뭐 지금 나랑 연락된 친구 통해서 그 친구의 친구와 관련된 일은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지금 당장 힘들지. 저 인간 집에서 돈으로 해결한 피해자들도 있고 지금 당장 연락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해외 선교하면서 생긴 피해자들은 그 나라 현지인들 일이라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근데 그건 왜? 뭘 어떻게 하려고? 뭘 어떻게 하긴.
이 결혼 왜 멈추게 됐는지, 또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사람들한테 알려야 할 거 아니야. 나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도망치듯이 떠나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그것보다 저 인간 나랑 끝났다고 해서 또 이런 짓을 그만둘 사람 아니야. 나 같은 피해자, 미국에서 또 해외에서 생긴 피해자들 되풀이하듯이 생길 거야. 그리고 네가 말했잖아. 저 인간 부모들이 자기 자식 감싸고 있다고. 그게 용납이 되니? 대형 교회 목사랍시고 자기 아들까지 목회 공부했답시고 사람 좋은 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척하고 사는데 완전 아니잖아. 이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 없잖아. 그런 인간들 실체를 다 밝힐 수 있는 기회야. 내가 그냥 도망가고 이대로 파혼하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 없어. 교회를 찾아가면 저 사람들을 선한 목회자라고 믿은 교인들에게 제지당할 거고, 저 인간 회사를 찾아가도 똑같이 날 막을 거라고. 아니, 날 이상한 여자 취급하면서 고소하겠지. 그럼 난 저 인간 때문에 내 마음, 시간만 버리게 된 사람이 돼. 다른 피해자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나, 네 도움이 필요해. 내가 내려가서 시간 끌 테니까 네가 어떻게든 저 인간 실체를 밝힐 수 있게 도와줘.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은 나중에 밝히더라도 미국 유학 중에 생긴 일이라도 증명할 수 있게.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근데 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미나야. 동생의 품에서 정신을 차렸던 저는 이대로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이번 일을 넘기면 또다시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아야 했고 복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인간들의 가면만 보고 착한 사람들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밝히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생각을 바꿔 도망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며 시간을 끌기로 했어요. 동생에게 남편이 유학생활 중 저지른 일들에 대한 증거를 부탁하고 말입니다. 저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찢어진 드레스를 핀셋으로 이어붙이고 고정하곤 결혼식 직원분과 함께 밑으로 내려가 예식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위에 있었던 소동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덕분에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고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제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착하고 믿음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어떤 추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게 됐던 저는 그 가식적인 남편의 얼굴을 웃는 낯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1초라도 빨리 동생이 남편의 본 모습을 밝힐 증거를 가지고 내려와 주길 기다렸어요. 의미 없는 축사가 이어지는 동안 제 시선은 동생이 들어올 식장 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동생은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 축가를 부르는 순간 결혼식장 직원분께 남편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하고 싶다며 동생과 함께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가가 마치자마자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깜짝 이벤트를 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떤 감동스러운 상황이 연출될지 잔뜩 기대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가식적이고 토악질 나오는 얼굴에 큰 엿을 먹여줬습니다. 여기 오늘 정말 많은 하객분들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결혼식의 당사자인 저희보다 저희 부모님들께서 평소 은혜와 복을 나누고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신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분들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어렵게 자리하신 이 자리가 아무런 의미 없는 자리가 됐거든요. 저희 결혼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 안 할 겁니다. 이 결혼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없게 됐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 결혼식의 신랑인 이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은혜가 충만한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 자제, 국내 신학대학과 유학까지 마치고 해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선교 활동을 하는 희생적인 엘리트 젊은 목회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알리겠다며 사업까지 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떠올리면 좋고 긍정적인 모습만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더욱이 저에게는 배우자로서의 수많은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목회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제 오랜 결심을 꺾은 사람이었고 어느 사람보다 깐깐한 저희 아빠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바로 조금 전까지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모두 가면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왔으며 또 그런 아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대형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이 악행을 하는 것까지 알게 됐죠.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실 테니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동생은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에 있습니다. 바쁜 유학 생활로 지금까지 한국을 못 들어오다 바로 오늘 언니 결혼식에 겨우 맞춰서 도착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 동생이 오늘 처음 본 형부를 본 적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유학생활 중에 말입니다. 이미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로서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저질러서 안 되는 짓을 했다고 말이죠. 이준 저 인간 유학생활하며 여러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을 성착취하고 유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결혼식장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고 당황스러워했던 건 남편과 예비 시부모였고요. 하지만 자기들이 직접 벌인 짓이라서 그런지 대처 또한 빨랐습니다. 아직은 저를 붙잡을 수 있는 줄 알고 이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의 시기로 생긴 헛소문이라고 했죠. 진아야, 내가 이럴까봐 유학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소개 안 해주려고 한 거야. 네가 네 동생에게 들었다는 그 이야기 전부 근거 없는 헛소문이야. 날 시기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 예전부터 돌던 헛소문입니다. 목사 아들인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불편한 것 없이 유학생활하는 걸 보고 목사 자식이 돈이 있다며 목사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줘야 하는 사람 아니냐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잣대로 절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문이라고요. 만약 제가 유학생활 중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학교 생활을 끝마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째서 왜 피해자들이 제 앞에 저희 아버지 교회 앞에 나타나지 않죠?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저와 아버지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건 전부 거짓된 소문일 뿐입니다. 진아야, 네 동생이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젠 내가 거기 있지 않으니까 해명할 사람도 없어서 그 소문이 떠돌아다니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네가 가장 잘 알지 않아? 네가 보아온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 진아야. 그 얘기 전부 근거 없는 소문이야. 우리 준이가 그 소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소문 낸 사람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니. 네 이웃을 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그럴 순 없지. 거기다 준이가 하지 않은 일인데 나서서 해명하고 다닐 이유가 어딨어. 준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준이는 하늘 우러러 부끄러운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오해는 이 결혼식 끝나고 전부 설명해 주마. 그러니 진정해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직업이라서 그런지 남편과 예비 시부모는 술렁이던 분위기를 단숨에 진정시켰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한 말에도 이를 증명해줄 부분이 부족했고 남편과 시부모의 말에도 똑같이 부족했지만 사람들은 두 사람의 현울림에 이미 넘어간 것처럼 제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만든 거짓말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 인간들이 거짓말한다고 확신했고 시부라는 사람이 아들의 허물을 감싸고 있다는 건 역시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됐죠. 저는 동생에게 사인을 보냈어요. 그러자 빔 프로젝트에서 남편이 저질렀던 악행을 증명할 내용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말이죠. 빔 프로젝터에서는 남편이 피해자들에게 상스러운 말을 써가며 협박하고 명령하는 내용의 톡 사진들과 변호사를 대동해 억지로 쥐어준 돈을 가지고 합의금을 받았다며
이 일을 다시 문제 삼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적반하장의 내용이 담긴 톡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입을 다물게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자, 저기 당신이 한 짓들이 그대로 나오네. 저기 저렇게 여러 여자들을 성착취하고 협박했는데도 헛소문이라는 말이 나와? 톡사진에 당신 얼굴도 있는데 저것도 당신이 아니라고? 저기에도 나오네. 당신 아버지가 대형 교회 목사라서 피해자 목소리 정도는 묻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돈 받고 찍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 와, 너 이래서 일부러 유학생들 건드렸구나? 유학생들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학교 다니는 것도 그렇고 강제 추방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 그리고 그쪽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아들이 저런 짓을 했는데 감싸기에 바빠요? 교인들이 준 돈을 저런 곳에다 써요? 그것도 위로금이다 뭐다 주는 돈의 의미는 말하지도 않고 강제로 쥐어준 돈으로 협박하듯이? 어쩌다 한 번도 아니라 4번, 5번 계속! 그러고 말씀이 어쩌고 원수를 어쩌고 성경 말씀이 나와요? 면죄부를 왜 제 마음대로 쓰고 제 마음대로 주고 있어?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진아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걸 걔들이 공개할 리가 없는데 이거 공개하면... 준아,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왜 갑자기 헛소리야? 너 딱 보면 모르겠어? 저거 조작이잖아. 조작! 요즘에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면 뭐든 조작할 수 있으니 별걸 전부 다 조작하네. 진아야, 저거 진짜 아니다. 우리 준이도 그렇고 나도 저런 짓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저거 누가 조작한 걸 퍼뜨리는 거야. 그래요? 지금 저 사람 얼굴 나오는 동영상은 뭔데요? 뭐? 동영상?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언제 찍힌 거야? 저 사람 울면서 무릎 꿇는 거 보니까 피해자 여성한테 비는 건가 봐요? 저기 돈 주는 것도 나오네. 얘 미나야, 소리도 켜고 돌려봐. 뭐라고 하는지 나와야 이 사람들 말 못 지어낼 것 같으니. 통 내용이 조작이라며 딱 잡아떼던 시부는 아들이 나오는 동영상이 나오자 거짓말이 술술 나오던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거기다 동영상 소리까지 나오니 자기도 더는 어쩔 수가 없다는 듯 눈을 질끈 감았죠. 영상 속에서는 남편이 울며불며 용서를 비는 소리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모두 계산되고 거짓된 행동이었죠.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목적을 숨긴 돈을 건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근데 나 문제 생기면 안 된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너 우리 집 알지? 내가 너한테 저지른 집 밝혀지면 아빠 교회 일에 문제 생겨서 나 진짜 죽어. 당장 비행기 타고 와서 나 죽이려고 할 거라고. 내가 아빠한테 다 말하고 아빠가 교회 정리할 수 있게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단 며칠만, 응? 그 며칠만 네가 기다려주면 내가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제대로 죗값 받을게. 죗값 받고 네가 하라는 대로 용서 빌게. 진짜야. 이렇게 하면 믿을래? 이거 소송에 필요한 돈이야. 이 돈으로 미국이든 한국에서든 소송하면서 필요한 데 써. 대신 며칠만 더 기다려줘. 남편은 어떨 땐 소송에 필요한 돈에 쓰라고, 어떨 땐 당장의 치료비를 주는 것처럼 피해 여성들을 속여 돈을 쥐어줬고, 나중엔 그 돈을 합의금이라고 주장하며 역으로 피해자들에게 협박했던 거였습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로 끌고 가 유학생활에 어려움을 주겠다고 말이죠. 모든 걸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 동영상으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 모두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며 남편과 예비 시부모를 경멸하듯이 쳐다봤어요. 그러자 시부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AI 조작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왔고, 남편은 제게 분노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요즘 AI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당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기 힘들어지다 보니 이런 영상까지 나오게 됐네요. 진짜 아닙니다. 제 자식이 저럴 리가 있나요?
그리고 제 자식이 저런 짓을 하면 제가 가만히 둘 리가 없고요. 믿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마나 충실한 종인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야, 김진아! 너 진짜 사람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 그냥 파혼만 하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 네가 나한테서 무슨 피해를 봤다고? 네가 저 여자들처럼 나한테 당하기라도 했어? 아니면 저 여자들이 네 지인이야? 근데 왜 사람들 앞에서 날 이렇게 추락하게 만드는데?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너 고소할 거야. 내가 너랑 네 동생 저 여자들까지 짓밟아 버릴 거라고. 해봐, 이 변태 새끼야. 이 발정난 개자식아. 그러게 왜 사람으로 태어났니? 똥오줌 못 가리며 살 거면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아니,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최소한 그 가면은 벗고 인간 쓰레기인 걸, 말종인 걸 드러내고 살았어야지. 너 고소한다고 했으니 어디 고소해봐. 나도 이게 끝이 아니거든? 너 해외 선교 활동하러 갔을 때 현지인들 상대로 추잡한 짓 한 거 다 알아. 나 그것도 밝혀낼 거야. 네가 어느 나라 선교 활동을 갔고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다 아니까. 찾아가서 물으면 네가 한 짓들 드러나는 건 금방이야. 어디 쓰레기 같은 너도 그렇고 그런 자식 감싸는 네 아버지도 그렇고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자. 너 그것까지... 야! 여기서 끝내. 유학생활에서 한 걸로 끝내라고? 아니면 너 오늘 제삿날이다. 너 무사히 못 돌아가? 그래, 해봐. 나도 끝까지 갈 생각이니까. 내가 너랑 보낸 시간 생각하면 얼마나 더럽게 느껴지고 치욕스러운 줄 아니? 너 같은 인간과 결혼을 꿈꿨다는 게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 이 변태 성범죄자야? 이게 정말... 이걸 콱... 흥분한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려고 한 순간 그때 아빠가 제 앞을 가로막으시곤 남편의 복부를 가격하셨습니다. 그리곤 태어나 처음으로 아빠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쓰는 걸 보게 됐어요. 저기 아버님, 이렇게 목사가 사람 때려도 되는 겁니까?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폭행죄인 거 몰라요?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리고 내가 말씀을 어기는 게 죄악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네 놈들이 한 짓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지. 거기다 우리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널 반으로 접고 싶은 심정이야. 그러니 못 움직일 정도로 패는 걸 다행이라 여겨라. 잠깐만요. 여기 교회 사람들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문제되면 아버님 밥줄도 끊기는 거예요. 너네 부자는 목회를 밥줄로 보는구나. 하긴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기겠지. 걱정하지 마라. 난 밥 먹고 돈 벌려고 하는 목회 아니니까. 남편은 저희 아빠께 얻어터지느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시부모는 자신들의 정체를 알고 등 돌린 지인들과 교회 사람들을 붙잡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앙을 오직 돈과 자기들 욕망을 채우는 데만 이용하고 더러운 과거를 숨긴 채 저와 가족의 연을 맺으려 했던 두 사람에게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날의 소동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될 뻔했던 그 인간의 과거를 직접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식장에서 시간을 끄는 동안 동생이 겨우겨우 설득한 유학생 피해자들을 찾아가 만나고 또 설득하면서 다시 한번 죄를 물을 수 있게 노력했고, 그 인간이 해외 선교한 곳의 현지 한인들과 연락하고 또 찾아가며 피해자들을 수소문했어요. 유학생 피해자들의 경우 당시 사건의 증거들이 남아있어 죄를 물을 순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놈이 해외 선교 활동 때 현지인들에게 저지른 죄는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증언밖에 남은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증언도 복수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됐습니다. 그놈의 아버지, 그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 하는 교회로 찾아가 해외 선교 활동하러 간 곳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 일로 남편이 될 뻔했던 놈에게는 실형을 살게 할 수 있었고, 그놈의 아버지는 담임교회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교회 특성상 아직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겠지만 많은 교인들이 사실을 알 수 있게 했고 그 교회를 떠나게 한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겪고 우리나라, 아니 신앙이 가지고 있는 나쁜 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고 저희 아빠가 한 행동처럼 옳은 행동할 땐 말씀을 어길 수도 있다는 걸 배우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되며 조금 남아있던 제 불신을 아예 지우게 됐고요. 또 무조건 그날의 일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빠가 이 일이 끝나고 제게 말씀해 주신 말처럼 어떤 일에서든 배움을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살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도 가끔 하는 실수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어렸을 적 일찍 아버지를 잃은 저는 6살 이후로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없이 자란 저에게 유일한 가족은 저희 엄마였고, 저는 엄마에게 무척 많이 의지를 하며 자랐습니다. 엄마나 저나 가족이라고는 서로가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좋았겠지만 안타까운 사고로 아버지는 일찍 저희 곁을 떠나시고 말았네요. 그렇게 남편을 일찍 잃은 후로 홀로 딸을 키워내야 했던 저희 엄마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셔야 했습니다. 열심히 사셨던 아버지가 남겨두고 가신 집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생활비를 벌려면 일을 하셔야 했으니까요. 그전까지 전업주부로 지내셨던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생업전선에 뛰어드셨고 남의 집 파출부 일부터 빌딩 청소며 마트 캐셔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이 힘들게 사셔야 했어요. 거기다 제가 자라면서부터는 제 학원비를 벌겠다고 밤마다 부업까지 하시면서 정말 저를 모자람 없이 키우기 위해 갖은 애를 쓰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가 그렇게까지 노력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 일하느라 바빠서 저와 놀아주지 못하시는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나이를 먹고 철이 들어가면서부터는 바쁘셨던 엄마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저를 아버지 없이도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으셨던 거죠. 혹시라도 제가 밖에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 들을까 전전긍긍하시던 엄마는 제가 어디 가서 무시당하거나 얕보이는 걸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나 어디 외출할 때마다 엄마는 바쁜 와중에도 제 머리를 곱게 빗어 따아주시고 늘 예쁜 옷을 입혀 내보내곤 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늘 공주같이 예쁘고 깔끔한 차림일 수 있었죠. 사실 저희 집이 그 정도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편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자란 티가 날까 싶어 신경을 쓰셨나 봅니다. 그렇게 제가 어디 가서 기죽기 바라지 않던 엄마는 하나뿐인 딸을 위해 뭐든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철 입고 말더라도 늘 좋은 옷 입혀 내보내시고 그럴 여유가 없는 거 뻔히 아는데도 다른 집 애들만큼 해주시겠다며 비싼 과외와 학원까지 언제나 남부럽지 않을 만큼 제게 신경을 쓰셨어요. 엄마 혼자 힘들게 돈 벌어 생활하는 우리 집 형편에 전부 과한 것들이었지만 엄마는 늘 저를 공주처럼 키우려고 노력하셨네요. 어린 시절에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철이 들면서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나 깨닫게 됐죠. 남편 없이 혼자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약한 여자 몸으로 자식을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하신 엄마의 노고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알았던 저는 언젠가 성공해서 꼭 엄마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 잘해보려 했는데 안타깝게도 대단히 머리가 좋진 않아서 노력만큼 성적이 나와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말 잘 듣는 착한 딸로 엄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게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며 저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게 됐어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삼아 시작한 학원 보조교사 일로 인연이 되어 취직을 하게 됐거든요. 원래 저희 엄마의 어릴 적 꿈이 선생님이셨던 탓인지 엄마는 제가 학원 강사가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교사도 아니고 사실 그리 대단한 것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좋아하시는 엄마를 보며 힘을 얻었던 저는 그런 엄마를 실망시키기 싫은 마음에 더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늘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은 마음에 바쁘게 살아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 연애도 못하고 30 다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 대신 돈은 꽤 모으게 됐습니다. 학원 강사 일이라는 게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일이라 강의 준비 열심히 하고 아이들 위해 노력하다 보니 좋은 대우를 받으며 연봉이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직장인보다도 못 받던 제가 몇 년 만에 첫 월급의 10배 가까이 되는 월급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유명한 스타 강사들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보상을 받은 듯해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이제 남부럽지 않게 돈도 벌고 자리도 잡았으니 우리 엄마 호강만 시켜드리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앞으로의 행복만 기대하던 저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평생 건강하시기를 바랬던 저희 엄마가 몹쓸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이었죠. 영은아, 어떡하니? 엄마 암이래. 어떡하면 좋아? 우리 엄마가 암이라는 얘기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고생을 많이 하긴 하셨지만 감기 한번 앓지 않던 분이 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한 집 걸러 한 집마다 암 환자들이 있다는데 요즘 기술로는 그깟 암도 금방 치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서둘러 수술 날짜를 잡고 엄마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맹장 한 번 터진 적 없던 엄마셔서 생전 처음 하는 큰 수술이 겁이 나기도 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아직 주변 장기로 퍼지지 않은 덕에 악성 종양 하나만 제거하면 됐거든요. 그렇게 수술이 잘 됐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저는 한동안 학원 수업도 줄이며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아직 항암 치료 일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엄마 대신 아파드릴 수도 없어 답답했던 저는 아픈 엄마 간병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엄마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엄마 혼자 다닐 수 있다는데 왜 자꾸 따라와서 그래? 너 병원 다닌다고 학원 수업도 빼먹고 이러다가 일자리까지 잃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학원에서도 이해해 주셨어. 학원에 선생님이 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애들 특강만 해주면 돼. 그 정도로 딸내미 직장 잃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겨우 이 정도로 잘리겠어? 아유, 그래도 네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렇지. 한창 연애해서 결혼해야 할 시기에 엄마 간병한다고 병원만 쫓아다니고. 너 이러다 노처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20대 시절에는 돈 벌기 바빠서 연애를 못했고 그러다 결혼 정년기가 돼서는 아픈 엄마 챙긴다고 남자 근처에도 못 가는 딸을 보며 엄마는 걱정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언제는 곱게 키운 자식 남주기 아깝다고 하시더니 막상 제가 여태 혼자 있는 걸 보시니 이러다 정말 결혼도 못하고 노처녀가 될까 싶으신지 자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엄마 간병하는 와중에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나겠어요. 그때 저는 오로지 엄마가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매일 병원만 오가며 남자 만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병원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으니 말입니다. 제가 형민 씨를 처음 만난 것은 엄마의 항암 치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에서였어요. 환자 보호자로 대기실에 있던 제 옆에 형민 씨가 앉았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도 저는 몇 번 그 남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모시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있었고 워낙 병원에 자주 있다 보니 병원에 거의 상주해서 오며 가며 다른 환자들을 많이 보곤 했거든요. 그리고 그쯤 스트레스성 위장병으로 병원을 다니던 형민 씨가 제 눈에 익어 있었죠. 훤칠한 차림으로 혼자 병원을 다니는 형민 씨를 알고 있던 저는 그날도 제 옆에 앉은 형민 씨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얼굴이 낯익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사이도 아니고 서로 대화를 나눴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형민 씨가 제 옆에 휴대폰을 두고 갔던 겁니다. 저도 한참 동안 모르고 있다가 옆에서 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알아차렸는데 마침 치료받으시는 엄마를 기다리느라 시간 여유가 있던 제가 형민 씨의 핸드폰을 찾아주며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형민 씨는 저를 자주 봐서 알고 있었더라고요. 아, 이름이 영은 씨셨구나. 저 사실 영은 씨를 자주 뵈서 저도 모르게 내적 친밀감이 있었거든요. 가끔은 진짜 아는 사이처럼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인사할 뻔했다니까요. 근데 또 모르는 남자가 인사하거나 말 걸면 불편하실까봐 그러질 못했네요. 근데 영은 씨가 이렇게 제 핸드폰까지 찾아주시고 결국 인연이 됐네요. 아무튼 이 은혜는 꼭 갚을 테니까 바라는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은혜라뇨. 그냥 핸드폰을 주었을 뿐인데요. 살해받을 생각 없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전 정말 감사해서 그래요. 저 핸드폰이 목숨처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예? 아니, 목숨까지나요? 에이, 뭘 그렇게까지. 정말이에요. 사실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래서 핸드폰이 정말 중요해요. 이 핸드폰을 오랫동안 써왔는데 여기 중요한 연락처며 정보며 다 들어있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평소엔 늘 조심하는데 오늘은 어쩌자고 흘리고 다녔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마침 그때 영은 씨가 제 옆에 계셔서 제 핸드폰 바로 찾아주셔서 다행인 거죠. 저는 정말 감사해서 그러니까 제 호의 너무 거절하지 마시고 같이 식사라도 하세요. 제가 정말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저희는 병원에서 인연을 맺게 됐고 그 후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아픈 엄마 걱정에 연애 같은 건 뒷전이었던 저였지만 형민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난 탓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걸 어쩔 수가 없었네요. 괜히 아픈 엄마 두고 연애나 하는 철없는 딸 같아 보일까봐 엄마에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저희 엄마는 오히려 제 연애 소식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엄마는 나이 든 딸이 연애를 하는 게 그렇게 좋으신 건지 병원 다니시면서 늘 기운 없어 하시던 엄마가 오랜만에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거봐라. 연애할 생각만 있으면 어떻게든 한다 그랬잖아. 전쟁통에도 정분이 난다는데 나 때문에 병원에만 박혀있느라 연애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닐까 걱정했더니 그래도 어떻게 남자를 만났네? 너 그거 다 엄마 덕분이야. 알지? 엄마는 딸이 연애하는 게 그렇게 좋아? 섭섭하진 않고? 아니 섭섭할 게 뭐가 있어. 엄마 소원은 네 결혼이야. 안 그래도 네가 하도 연애 생각 없다 그러길래 속에 돌이라도 얹힌 것처럼 답답했는데 알아서 연애를 해주니 얼마나 좋니?
그럴 게 아니라 이참에 잘 만나서 결혼까지 성공해봐. 그렇게만 된다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겠다. 에이, 이제 만난 지 한 달 됐는데 결혼은 무슨. 아직 그런 단계 아니야. 아닌 건 또 뭐야. 남녀가 만나다 보면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처음부터 결혼할 작정하고 만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괜히 결혼 안 하려고 마음 닫아놓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있으라는 거지. 만나보다가 괜찮은 사람 같으면 결혼하라고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당장은 모르잖아. 사람은 만나봐야 아는 거지. 근데 엄마는 당장이라도 내가 결혼하길 바라는 것 같아서 그래.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말라는 말이야. 사실 저도 엄마가 제 결혼을 얼마나 바라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아버지 없이 자란 제가 불쌍하신지 좋은 남편 만나 예쁜 가정 꾸리라는 소리를 자주 하셨지만 아프시고 나서는 부쩍 결혼 자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엄마는 암에 걸린 당신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아생전에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건강할 때 제가 좋은 남자를 데려와 결혼 소식을 들려줬으면 하셨던 거죠. 엄마의 그런 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결혼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별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민 씨를 만나다 보니 세상에 이런 남자가 없다 싶더라고요. 형민 씨는 좋은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좋은 사윗감이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아픈 사정을 알고 있던 형민 씨가 저희 엄마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챙겨줬거든요. 사업하느라 직장인들보다 여유가 있던 남자친구는 제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날마다 늘 저희 집 앞으로 데리러 와줬어요. 저도 차가 있고 운전할 수 있었지만 밤새 아픈 엄마 간병하느라 피곤했을 제가 걱정됐는지 저와 엄마를 위해 자기가 직접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자네 여기까지 또 왔나? 바쁜 사람이 매번 어떻게 오고 가고 그래. 우리끼리 갈 수 있다는데도. 전 괜찮아요, 어머님.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 형민 씨. 운전은 내가 하면 되는 건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영은 씨, 어제도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며. 영은 씨도 어머님도 잠 제대로 못 주무셨을 텐데 그런 두 사람만 보내기 불안해서. 운전하다가 영은 씨가 졸 수도 있고 어머님은 그런 영은 씨 걱정하느라 편하게 못 가실 거 아니야. 그리고 모셔다 드리는 잠깐이지만 영은 씨가 보고 싶기도 하고 겸사겸사 온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 왕복 1시간 거리의 병원까지 저희 모녀를 태워다 주는 게 별일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희 집까지 왔다가 병원까지 다시 가는 그 길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 생각했어요. 가끔은 딸인 저조차도 운전하는 게 귀찮고 싫을 때가 있는데 아무리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자기 바쁜 시간 빼가면서까지 남을 배려해주는 건 진짜 정성이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 속을 들여다보듯 저와 엄마를 위해주는 형민 씨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직 사위도 아닌데 벌써부터 사위 노릇 해주는 것도 미안했고요. 그렇게 형민 씨가 저희 모녀를 위해 노력할 때마다 저도 감동을 받았지만 저보다 저희 엄마가 더 감동을 받으셨어요. 아휴, 매번 형민이한테 미안해서 어쩌냐. 어제는 형민이가 집으로 한우를 보냈더라. 나 병원 다니느라 피곤했을 거라고 구워 먹으라더라. 아, 맞아. 뭐 보낸다고 하더니 고기였어? 우리 엄마 한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보냈네? 아니, 너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사람을 귀찮게 해? 고기야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건데. 내가 말했나 뭐? 형민 씨가 눈치껏 알아낸 거지. 그래도 좋으면서 괜히 그래? 아이, 좋기야 당연히 좋지. 아이, 근데 미안해서 그러지. 난 해준 것도 없는데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 진짜 사위가 있어도 저렇게 못할 텐데
형민이가 사람이 참 괜찮아, 그치?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벌써 저희 집 식구가 된 것처럼 저희 모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고 저희 엄마에게 사위 이상의 신임을 얻었던 형민 씨를 보며 저도 제가 남자친구를 참 잘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괜찮은 남자가 너무 없다 싶어 결혼도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런 남자친구를 만났나 싶어 감사할 지경이었죠. 그렇게 사람 좋은 형민 씨를 알아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결혼은 한참 나중이라 생각했던 저였지만 이런 남자라면 내 평생을 믿고 맡겨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희 엄마 역시 이미 형민 씨를 사윗감으로 생각하시는 듯 했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건지 저희가 만난 지 반년 만에 형민 씨가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영은 씨, 이런 말 너무 성급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 영은 씨랑 결혼하고 싶어. 영은 씨는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난 영은 씨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영은 씨랑 꼭 결혼할 거라 생각했거든. 병원에서 아픈 어머니 챙기는 영은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영은 씨가 내 사람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조금 이르지만 우리 결혼하는 게 어떨까? 어머님도 그걸 바라시는 것 같은데 말이야. 만난 지 반년 만에 프로포즈를 받다니 조금은 이른 일이라 생각했지만 저희 상황이 남다르다 보니 저는 오히려 먼저 말을 꺼내준 형민 씨에게 고맙기도 했어요. 사실 그쯤 저희 엄마의 병세가 상당히 나빠지셨거든요. 분명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는 말을 믿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항암을 하던 중 다른 곳에 전이된 암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항암이 점점 길어졌고 항암을 할수록 저희 엄마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이러다 엄마가 내 결혼식도 못 보고 가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저였더라면 겨우 반년 만나고 결혼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때는 저도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대놓고 결혼 얘긴 하지 않으셨지만 형민 씨를 사위처럼 대하며 결혼을 내심 기다리시는 듯 했고요. 그런 와중에 형민 씨가 프로포즈를 해오니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형민 씨와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그렇게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계신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사실 형민 씨의 부모님은 몇 년 전 사고로 한날 한시에 떠나셨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영원 씨 봤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그때 그 사고만 아니었더라면 말이야. 그러게. 나도 어머님, 아버님 직접 뵙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그래도 두 분이 하늘에서 우리 결혼 축복해 주실 거야. 형민 씨를 이렇게 바르게 잘 키워주신 분들이라면 꼭 그러실 거라 생각해. 우리 부모님이야말로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는데 밥 없이도 사실 분들이라 늘 주변에서 평판이 좋으셨어. 나는 그런 부모님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늘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분들 실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 형민 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부모님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형민 씨 부모님도 마음 놓으시겠지. 우리 앞으로도 자주 찾아오자. 바쁘더라도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찾아온 것 같아서 죄송하네. 형민 씨는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말이야. 그러고 보면 난 참 못난 며느리다. 그치? 아니야, 못난 며느리라니.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걸? 부모님이 영은 씨를 만나셨다면 분명 친딸처럼 잘해주셨을 텐데 오히려 내가 장모님께 받기만 해서 죄송스럽기만 해. 장모님 뵐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 늘 저를 지켜주며 의젓하던 남자친구가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순간 신기하게도
저도 형민 씨와 꼭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은 잘난 이 남자가 약해지는 순간을 본 이상 이 착한 남자를 제가 보듬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결혼식 준비를 해나갔고 그 사이 저희 엄마는 계속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정말 별별 방법을 다 써보며 엄마의 병을 낫게 하려 노력했지만 그런 저희의 노력에도 엄마는 별 차도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와 같이 혼수를 보러 다니며 제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시던 분이 며칠 사이에 상태가 극악으로 치달아 의식 없이 계신다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네요. 그렇게 혼수 상태로 호흡기의 의지에 누워 계시던 엄마는 제 결혼식을 보름 앞두고 그만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제 결혼식도 보지 못하고 떠나신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 앞에 저는 제정신일 수가 없었고 저를 위로하러 달려온 남자친구에게 매달려 계속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떡해? 우리 엄마 어떡해?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하던 엄마 이렇게 떠나보내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엄마 내 결혼식도 못 보고 가서 불쌍해서 어떡해? 그렇게 장례식 내내 눈물만 흘리던 저는 잠시 쓰러지듯 눈을 붙인 사이 기묘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속에 저희 엄마가 나왔거든요. 보고 싶은 엄마 모습에 기뻐하는 제게 엄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영은아, 그놈이랑 결혼하면 안 돼. 엄마 말 잘 들어. 그놈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알겠지? 결혼하지 말라는 엄마의 애타는 말을 끝으로 꿈에서 깬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을 꿔도 왜 하필 이런 꿈을 꾼 건지 저는 엄마가 제 결혼을 반대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제 결혼을 기다리셨고 누구보다 형민 씨를 좋아하셨던 엄마가 이제 와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 결혼을 반대하신다니 말이 안 된다 생각했죠.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개꿈을 꾼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워낙 경황이 없다 보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왠지 모를 찝찝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저찌 장례를 무사히 치르며 저는 형민 씨에게 결혼을 미루자 말했습니다. 형민 씨, 아무래도 우리 결혼식은 좀 미뤄야겠지? 당장 몇 달 안에 새로 날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위약금을 물더라도 예식장은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날을 잡자.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미루자고? 아니 며칠 뒤면 우리 결혼식인데 이제 와서 결혼을 미루자니 그게 말이 돼?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이 와중에 무슨 결혼을 해. 당장 결혼식 올리는 건 미친 짓이야. 한동안은 나도 마음 추스려야 하고 엄마 유품 정리도 해야지. 이것저것 엄마 일만으로도 신경 쓸 게 태산인데 내 결혼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서 그래. 아니, 그렇다고 결혼을 미루자니 대체 얼마나 더 미루자고? 말이 좋아서 미루는 거지. 이러다 결혼 안 하게 되면 그땐 어쩔 거야? 내가 지금 결혼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좀 미루자는 거잖아. 어차피 우리 엄마 때문에 급하게 결혼 준비했던 건데 여기서 좀 더 미룬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난 오히려 형민 씨가 천천히 하자고 해줄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굴어? 우리가 당장 식을 안 올리면 무슨 일이 있어? 오히려 지금 결혼식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할걸? 아무튼 나 한동안 혼자 조용히 마음 정리하고 싶으니까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저는 남자친구가 제 걱정을 먼저 해줄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 남자친구였다면 자기가 먼저 결혼식을 뒤로 미루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민 씨가 결혼식을 강행하자며 제게 처음으로 화까지 내더라고요. 엄마 떠나보낸 나한테 그게 할 소린지
저는 그런 형민 씨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례식 날 꿨던 꿈이 떠오르며 뭔가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흥신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대체 그 꿈이 뭔지, 정말 엄마가 내게 뭔가 경고하려고 하신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 흥신소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은 저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아가씨, 어디서 이런 놈을 만나고 다녔어? 남자를 만날 때는 잘 알아보고서 만나야지. 막 아무나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그러는데요? 사람 불안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말이나 해요. 그래서 알아냈다는 게 뭔데요?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러나? 우리도 당황해서 그렇지. 하긴 뭐 속은 사람보단 속인 놈이 문제지. 우리도 이런 일 하면서 별별 놈 다 보고 다녔지만 이 놈은 보통 놈이 아니더라고. 이번에 우리 꽤 고생했거든. 아니 원래 이름 주인은 따로 있더라고.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이름 주인 따로 있다니. 그럼 그 사람 이름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 아가씨가 가져다 준 이름 그거 가짜였어. 아니 가짜는 아니지. 원래 이름 주인이 있긴 있으니까. 이 자식이 그동안 자기 의붓 동생 이름으로 살았더라고. 그 이름 진짜 주인은 정신병동에 있고 말이야. 갇혀서 사회생활 전혀 안 했으니 그놈이 대신 그 이름으로 살았던 거지. 우리가 그거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무튼 이건 추가 요금 더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래도 우리 덕분에 약혼자 실체 밝혔으니 고마운 일이지. 저는 그 사람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름 주인은 따로 있었다니, 의붓 동생이 있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꿈을 꾸고 나서 찝찝한 마음에 뒷조사 의뢰를 맡기긴 했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뭔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괜한 꿈을 꾼 제 마음이 편하려고 의뢰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그런 예상과 달리 정말로 남자친구가 제게 비밀이 있었다니, 애초에 이름조차 다른 그 남자가 누구인 건지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의붓 동생이 있단 얘긴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럼 그 사람 원래 이름은 뭐예요? 대체 그 인간 누구냐고요? 그럼 그 사람 이름이 양형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놈 원래 이름은 박철규인데 부모 없는 고아로 10살 무렵까지 보육원에서 자랐던 모양이더라고. 그러던 나이 먹은 그놈을 양부모가 입양해서 가족이 생긴 거야. 양부모라는 사람들은 자식도 있는데 왜 박철규를 입양했나 모르겠지만 그놈 양부모의 친아들이 양형민. 양부모는 몇 년 전에 사고로 한날 한시에 같이 돌아가셨고 그 후에 의붓 동생이 병원에 들어갔다 이 말이지. 흥신소 직원이 한 얘기의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알고 있던 남자친구의 이름은 양형민이 아닌 박철규였고 양형민이라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의붓 동생의 실명이었더라고요. 거기다 저한테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배경으로 박철규는 고아 출신의 입양아였던 겁니다.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도 숨기고 왜 멀쩡한 자기 이름을 두고 의붓 동생의 이름을 팔고 다녔는진 모르겠지만 분명 거기도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을 듯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겨우 그 정도로 놀라긴 일인지 흥신소 직원은 제게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던 양형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사실은 박철규고 원래 나이도 더 많다는 거예요? 박철규는 올해 37살로 원래 양형님보다 4살 많아요. 애초에 이놈 이거 인생이 전부 거짓말이라니까. 충격 많이 받은 모양인데 겨우 이 정도로 놀라면 안 되는데.
이 박철규 완전히 전문 사기꾼이더라고. 로맨스 스캠이라고 알아요? 그건 또 뭐예요? 사기꾼이라고요? 로맨스 스캠은 요즘 말인데 뭐 옛날 말로 하면 꽃뱀 제비라고. 이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자들 꼬셔서 등쳐먹고 다닌 놈이에요. 예? 그럼 지금 속은 사람이 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다니까. 우리도 이거 파면서 알아낸 게 몇 건인지 몰라. 이놈 전과도 있는 거 알았어? 아유,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원래 이름도 몰랐다는데 전과 있는 건 또 어떻게 알겠어. 아무튼 이놈 자식이 어릴 적부터 깜빵을 들락날락 했더라고. 어릴 적에는 폭행으로 소년원에 다녀오고 몇 년 전엔 사기 횡령으로 징역 살다 왔는데 사실 이게 사기 가지고 실형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럼 적지 않게 헤쳐먹었다는 건데. 그러고도 또 지명수배 중이라니 말 다 했지 뭐. 예? 소년원이요? 사기 전과에 지명수배라뇨? 그럼 지금 저 인간이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이 그래, 뭐 경찰서마다 저 인간 얼굴이 그대로 뿌려져 있다니까. 아, 우리도 왜 굳이 지 이름 놔두고 의붓동생 행세했나 했더니 다 그런 이유가 있었나 보더라고. 자기는 전과자의 지명수배범이니까 지 이름으로 어떻게 살겠어. 사실상 그놈은 지금 도주 중인 거지. 그러는 동안에도 아가씨 같은 여자를 속여서 등쳐먹고 다닌 거고. 아이 거기다가 전과뿐이야. 이미 박철규 이름으로도 혼인신고도 3번 정도 했던데. 이놈 자식도 있어. 흥신소 직원이 열심히 알아냈다며 자신있게 늘어놓는 이야기에 저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붓동생 이름으로 살면서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걸로도 모자라서 이 인간이 글쎄 전과까지 있는 수배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놈이 왜 남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건가 이해가 가게 됐어요. 지명수배식이나 당한 놈이 자기 이름으로 살 수가 없으니 정신병원에 있는 의붓동생 신분증을 훔쳐 동생인 양 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은 그 인간이 원래 자기 이름으로 혼인신고만 3번에 이혼한 전처들 사이에 낳은 자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전처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확인을 받았어요. 박철규 아냐고 하니까 하나같이 쌍욕들 하면서 치를 떨대. 다들 그놈한테 징하게 당했던 모양이더라고.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들도 사정이 다 비슷해. 홀어머니랑 사는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모성애 살살 자극해서 그 집안 돈 뜯어먹고 날랐던 모양이더라고. 아무래도 여자들만 있는 집이 쉽다 싶었겠지. 집에 남자 형제들이라도 있으면 지도 눈치 보고 해야 할 텐데 없으니까. 또 여자들은 불쌍한 얘기하면 마음 약해서 잘해주고 그러니까 쉬워 보였던 모양이더라고. 흥신소 직원 말로는 그놈의 아이를 낳은 전처들 역시 다 저와 비슷한 가정 환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거나 고아나 미혼모처럼 집안에 남자가 없고 여자들만 있는 그런 취약한 여자들만 골라서 만나고 다녔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보통의 평범한 가정들보다 그런 집들이 속이기 쉽다 생각한 거겠죠. 아유, 그 자식 진짜 나쁜 놈이지? 아니 왜 불쌍한 여자들을 건드리는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요. 애초에 혼자 자식 키우고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여자들인데 무슨 돈이 그리 많겠어. 근데 그놈은 그 없는 집에 마술을 뻗어서 없는 걸 쥐어짰더라고. 살던 집 보증금까지 빼게 만들고 온갖 대출받게 해서 돈 뜯어가거나 뭐 심지어는 신용대출받게 한 적도 있었어.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아직도 그놈 때문에 생긴 빚을 갚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놈을 철석같이 믿고 그놈 애까지 낳았는데 그런 놈 자식 키우면서 그놈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 다른 피해자들이 그놈의 빚을 아직도 갚고 있다는 말에
순간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 한창 바쁘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제게 사업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던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미래며 뭐며 이래저래 애둘러 말하긴 하는데 본론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돈을 좀 도와달라는 말이었죠. 몇 억이나 되는 큰 돈을 얘기하며 사업이 성공했을 때의 미래를 제게 떠드는데 안전주의였던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말을 허무맹랑하게 생각하며 사업 확장을 만류했었어요. 여유가 있어서 투자를 하면 모를까 굳이 무리하게 투자를 해야 하냐고 말이에요. 남자친구는 그런 제가 사업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며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치냐고 답답해했지만 저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한창 예식장이며 스튜디오며 예약금 걸어놓고 다니고 엄마 병원비에 이것저것 돈 들어가는 일이 많아서 여윳돈도 없었고 곧 결혼이 코앞인데 괜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사업이 어렵다고 했으면 생각해 봤을 수도 있는데 왜 사업 확장 핑계를 댔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할까봐 그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저와 결혼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으니 저를 잘 구슬려서 결혼까지 했어야 하는데 그 와중에 괜히 사업이 잘못됐다 힘들다 하면 제가 결혼을 미루자 할까봐 그런 소리까진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려면 어쨌든 돈이 필요하다 보니 저한테 사업 확장이며 투자 얘기를 꺼내서 돈을 조금이라도 뜯어내려고 생각했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당시에는 남자친구를 너무나 믿고 있었던 탓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놈이 사기꾼이라는 걸 듣고 나니 그때의 그 일이 전부 작업이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됐네요. 그리고 모든 것이 짜맞춰지며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놈에게 듣지 못했으니 저 혼자만의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애초에 병원에서 저를 처음 만나 접근을 했던 것부터가 다 작업이었구나 싶더라고요. 흥신소 직원의 말도 그놈이 전부 혼자 있거나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가여운 여자들을 찝어서 사기를 쳤다는데 저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그 당시 엄마가 아프셨으니 저만큼 쉬운 여자도 없었겠죠. 거기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 유산을 제가 받게 될 테니 아마 그놈은 그걸 노리고 저에게 접근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한창 결혼 준비하던 중에 저희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일이 멈추게 됐고 그 사이 제가 이런 사실들을 알아내지 못했더라면 저 역시 다른 피해자들처럼 큰 봉변을 당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 어찌나 소름이 끼치는지 정말 저희 엄마가 저를 구하려고 꿈에 나타나신 건가 싶더라고요. 살아생전에는 저희 엄마도 그놈에게 제대로 속으셨지만 돌아가신 뒤에 모든 걸 아시고 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저는 죽어서까지 저를 걱정하시는 저희 엄마의 사랑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저도 당할 뻔한 거네요? 그놈한테. 원래라면 이번 달에 결혼식이 예정이었는데 하필 저희 엄마가 결혼식 직전에 돌아가시면서 결혼을 미루기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장례 치르는 중에 엄마가 꿈에 나와서 결혼을 말리시더라고요. 원래 생전엔 아들 같은 사위라면서 남자친구를 누구보다 좋아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돌아가시자마자 결혼을 말리시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초상 치르고 바로 결혼식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식도 미뤘고요. 처음엔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해서 찝찝한 마음에 여길 찾아왔던 건데 결국 이런 사실을 알게 됐네요. 야, 그럼 아가씨 어머니가 아가씨를 살린 거네. 저 세상 가셔도 아가씨가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꿈에까지 찾아오셨을까. 아이고, 이런 아가씨를 등쳐먹으려고 하다니 그놈 아주 쓰레기야. 그지? 아무튼 그래도 아가씨는 된통 당하기 전에 알아차려서 천만다행이지. 아니었더라면 아가씨도 그 여자들처럼 몸 주고 마음 주고 돈도 주고 다 잃을 뻔했어.
천만 다행이네 정말.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 안 찾아왔더라면 전 아무것도 모르고 씩 올렸을 텐데 진짜 너무 다행이네요. 아유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놈 만나지 말고 잘 살아. 잠시 충격에 망연자실했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그 길로 그 인간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기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박철규는 제 제보로 경찰에 붙잡히게 됐고, 그렇게 저는 제 전 약혼자를 오랜만에 경찰서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자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됐다는 걸 눈치챈 박철규가 예전에 사람 좋던 그 모습을 싹 지우고 드디어 제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너야? 네가 나 신고한 거야? 그래, 내가 신고했어. 내가 형만 씨, 아니 박철규 당신 실체를 다 알아버렸거든. 당신 나한테 일부러 접근했던 거지? 내가 아픈 엄마 모시고 혼자 사는 여자인 걸 알고 그런 나 꼬드겨서 돈 뜯어내려고, 로맨스 스킴인가 뭔가 하려고 나한테 일부러 접근했던 거 아니야? 맞아? 내 진짜 이름은 어떻게 알았대? 생각보다 재주가 좋네. 나한테 완전히 속길래 끝까지 모를 줄 알았더니 누가 뭐 알려주기라도 한 거야? 아 진짜 거의 다 끝난 일이었는데 하필이면 네 애미 죽어버려서 일이 이렇게 꼬였네. 내가 너한테 드린 공이 얼만데 짜증나게 진짜. 뭐? 당신은 반성이라는 게 전혀 없구나. 당신 이미 나 말고도 다른 여자들한테 잘못 저질렀다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더니 어쩌자고 도망다니는 와중에 나까지 등쳐먹으려고 그런 거야? 우리 엄마 죽으면 우리 엄마 유산 받으려고? 이 파렴치한 놈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속은 네가 등신인 거지 왜 나를 탓해. 그러게 좀만 잘해준다고 해벌레에서 넘어오질 말았어야지. 지가 속아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그리고 너 나 신고한 거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내가 지금 깜빵 간다고 얼마나 있을 것 같아?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너 하나 못 찾을 것 같냐? 그 뻔뻔한 인간은 그 와중에도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죄로 몇 년 안 산다며 감옥 다녀와서 저를 찾아올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괜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몇 년 안에 풀려날 일은 없었어요. 그 인간은 자기가 사기죄로 몇 년을 안 살 거라 말했지만 그놈의 여죄는 사기 말고도 더 있었거든요. 사실 그 인간을 신고하기 전에 제가 그놈의 의붓동생을 찾아갔었어요. 제가 제대로 피해본 게 없는 탓에 이대로 신고해봐야 사기죄로 몇 년 살다 나오면 끝일 텐데 저는 어떻게든 그 인간을 제대로 벌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흥신소에서 알려준 대로 진짜 양형민이 있다는 정신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곳은 깊은 산속에 있는 시설로 보통 장기 입원 환자들이 요양차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가족 말고는 면회도 잘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양현민 씨의 예비 형수라고 하니 그쪽에서 다행히 면회를 하게 해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진짜 양현민 씨를 만날 수 있었고 양현민 씨에게 사실을 전부 알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있다는 형민 씨는 자기 의붓형이 자기 이름을 도용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형이 제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형이 대체 왜요? 자기 이름으로 감옥까지 다녀왔으니 사기를 치려면 깨끗한 이름이 필요했겠죠. 하필이면 형민 씨가 병원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니 형민 씨 이름을 이용하면 된다 싶었던 것 같아요. 박철규 씨 워낙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그대로 당할 뻔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당한 여자가 한둘이 아니고 아직도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이 겨우 몇 년 살고 나오면 되겠나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그 인간이 오랫동안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형민 씨가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양영민 씨를 직접 찾아가 설득한 저는 양영민 씨가 박철규를 고발하게 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과 명의를 도용해 사기까지 치고 다녔으니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테고 그냥 사기죄만이 아니라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제 얘기를 들은 형민 씨가 저를 돕기로 했고 그렇게 저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박철규를 몰아넣기로 했습니다. 설마 정신병원에 있는 의붓 동생까지 자기를 벌주려 할 거라 생각하지 못한 박철규는 뒤늦게야 상황을 알고 당황해했지만 이미 그때는 늦어버렸네요. 결국 박철규는 사기 전과에 명의 도용까지 걸려 10년 가까운 징역을 받게 됐고 저는 그놈의 소나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그런 인간의 본색을 모르고 인생을 망칠 뻔했는데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게 전부 엄마 덕분이었죠.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에 꿈에서라도 엄마를 기다렸지만 그날 후로 엄마가 제 꿈에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시 나타나지 않는 엄마가 야속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하려고 해요. 제가 별일 없이 안전해서 엄마가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라 믿으려고 말이죠.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 혼자서 잘 지내려 노력해야겠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평안하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